저는 오늘 심포지엄의 사회를 맡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성인정신과장 소미나라고 합니다. 아마 10월에 굉장히 행사가 많았을 겁니다. 정신건강의 날과 관련해서 많은 행사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 심포지엄에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고 계신 내빈 여러분들과 또 현재 이 심포지엄은 유튜브로도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오늘 진행되는 그 심포지엄은 지역사회와 정신건강이라는 주제로 지역 기반 정신응급의료의 대응 체계,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소아청소년의 정신건강의 현 주소와 발전 방향에 대해서 모색하고 사회적인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물론 정신건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지금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특히 정신응급과 우리의 차세대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은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추후에 국립정신건강센터 유튜브 채널로도 영상이 게시될 예정입니다.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사회와 정신건강에 대한 심포지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사 시작에 앞서 우리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곽영숙 센터장님께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센터장님을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립정신건강센터 센터장 곽영숙입니다. 계속 날씨가 좋았는데 오늘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행사를 할 때는 날씨가 좋아야 많은 분들이 오시기 편해서 좋은데 오늘 비가 내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날씨가 좋으면 공부하기가 싫고 자꾸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데 날씨가 비가 와서 심포지엄에 끝까지 참석하시도록 도와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 센터는 10월 정신건강 주간을 맞이해서 매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Together for Mental Health라는 주제 아래 이틀간 2개의 심포지엄과 5개의 세션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날 심포지엄의 주제는 지역사회와 정신건강으로 지역기반 정신응급 대응 운영 사례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 현 주소와 위기 개입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의료기관 다시 지역으로의 복귀까지 정신건강 의료체계의 현황과 함께 발전 방향을 고안하고자 준비되었습니다. 둘째 날 심포지엄의 주제는 사회문화와 정신건강입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진 정신건강 관련 요인에 관한 주요 연구 결과를 소개해드리고 작년 10월 사회적 참사로 전 국민이 아픔을 겪었던 이태원 사고의 1주기가 되는 시점에서 집단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제언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 정신건강과 정보기술 융합의 활용 동향과 비전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 심포지엄에는 여러 지역에서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심포지엄이 정신건강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정신건강에 대한 당면 과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희망과 투지를 심어줄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Together for Mental Health의 가치를 실현하고 나눌 수 있도록 심포지엄의 발표 토론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과 이 자리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이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물심장면으로 애써주시고 또 인사말까지 해주신 곽영숙 센터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심포지엄의 일정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두 가지 세션으로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 심포지엄은 정신응급 의료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 이어서 휴식 시간을 가지고 이어지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소아청소년의 정신건강 순서로 진행되게 됩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세 가지 주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제 토론으로 이어지는데요. 그 첫 번째 발표는 서울시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의 정신응급 대응이라는 주제로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이승현 부센터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표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의 정신응급 대응이라는 주제로 서울의료원의 정신건강의학과 나은진 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표로는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정신응급이라는 그 주제로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이후에 진행되는 토론회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최준호 교수님, 그리고 서울시 경찰청의 생활안전부 조대현 경감님, 그리고 언론사인 마인드포스트의 이관영 대표님께서 토론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오늘 자리에는 또 같은 보건복지부의 중요한 파트너인 국립공주병원의 이종국 원장님께서도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고 계십니다. 모든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그 두 분 자장님 먼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계단하셔도 됩니다. 이어지는 심포지엄의 주제 발표와 토론을 이끌어가 주실 좌장 두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윤영 부장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윤영 부장님은 현재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의료부 부장님으로 재직 중이시며 지난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정신병원 시설 대응반으로도 굉장히 애써주셨고 또 현재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 같이 활동해주고 계신 최종혁 원장님께서는 과거에 국립법무병원장, 국립춘천병원장 등을 역임을 하셨고 현재는 서울특별시 은평시립병원의 병원장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두 분께 큰 박수와 이어지는 세션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국립정신건강센터 남윤영입니다. 처음 진행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이승현 부센터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이승현입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부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승연입니다. 서울시가 타 지역하고 조금 다른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16년부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가 분리 운영이 되면서 자살과 관련한 응급대응과 정신응급대응이 조금 분리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자살예방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살과 관련한 대상이 주 대상자일 수밖에 없고 연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정신응급과 관련한 대응 자체가 공백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2년 10월 17일 날짜로 서울시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가 개소를 하게 됐고요. 이에 대한 소개를 오늘 15분 동안 제가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의 경우에는
정신과적 응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적시 치료 기회 제공을 통해서 시민의 안전 확보와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와 서울경찰청이 합동으로 설치한 협의 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리고 서울경찰청의 경우에는 생활질서계에서 실제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서울센터의 경우에는 낮 동안에 응급대응 지원팀, 그리고 서울경찰청의 생활질서계에서는 낮 동안에 보호조치반에서 관련한 정신응급과 관련한 사업들을 진행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의뢰를 받고 출동을 하고 개입을 하는 합동대응팀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서울센터의 응급현장팀과 생활질서계의 응급대응팀으로 구성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합동대응팀 같은 경우에는 평일 주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서울의 25개구 기초센터에서 기존처럼 정신응급과 관련한 대응을 하게 되고요. 주중, 밤, 야간, 그리고 주말 24시간, 휴일 24시간 동안을 합동대응센터에서 이 공백을 메꾸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가 2022년 10월 17일 날 개소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약 한 10개월에 걸쳐서 많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서울경찰청과 먼저 합의를 이루고 난 다음에 공식적인 회의 자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실무 TF 회의는 4월부터 시작을 해서 총 13번에 걸쳐서 회의가 진행이 됐고, 실무 TF 회의뿐만 아니라 중간 이제 관리자 회의도 진행이 되고, 또 앞서서 서울경찰청과 서울센터와 서울시만의 합의만으로는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관, 소방, 관련한 기관들과도 많은 부분 회의가 진행이 됐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합동대응센터가 운영되기에 앞서 합동대응센터에서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정신건강 전문 요원과 경찰이 함께 같은 장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개입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와 관련한 호흡을 맞추고 이견들을 조금 좁히는 과정들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을 시작을 하고 관련한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면서 작년에 운영이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관별 협조 요청이었는데요. 시작하기에 앞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걱정과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는 저희가 요청을 했던 부분이, 저희라는 부분은 서울경찰청과 서울센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병상 확보를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 요청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 법률 자문을 지원해 주십시오. 라는 부분들을 요청을 했었고요.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먼저 병상 확보가 가장 큰 문제, 그리고 해결해야 되는 과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포함한 관련 의료기관에 병상 확보 요청이라고 제가 작성을 해놓기는 했지만 거의 읍소를 하고 다녔다라고 해도 무방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보라매 병원 같은 경우에는 약 서울 지역의 10%에 해당되는 자살 건수가 2020년에 보여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병상이 다 빠져나가게 되면 정신응급과 관련한 병상이 안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병상 확보를 위해서 자살 시도자는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수행 병원으로 우선 이송을 해 주십시오라는 요청들이 있었던 부분이 있고, 또 연락망 구축이 있었습니다. 의료기관과 관련한 부분이 무엇보다도 응급 개입과 관련한 부분은 의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협조 요청이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고, 당연히 소방과 관련한 부분 또한 이송 협조를 요청을 했고 한라인 구축을 요청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합동대응팀에서 소방으로
바로 연락을 하고 같이 개입을 하고 있는 지금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25개국 보건소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도 연결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합동대응센터에서 응급 개입을 하고 나면 당연히 거기에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25개국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연계 같이 합의를 보고 협의를 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관별 협조에 따른 기대 효과인데요. 시작하기에 앞서 4가지 문제점을 저희가 도출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전국적으로 이 부분은 비슷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병상이 부족하고 신체 질환을 동반한 우리 정신질환자들의 입원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평일 야간과 휴일 응급 출동이 공백이 발생했다. 이 부분은 앞서서 제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지역과 차이가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연관이 조금 돼서 더 심각하게 보여졌던 공백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경찰,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소방, 의료기관의 각각의 직역 간의 협력이 미비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합동대응센터가 운영이 되면서 시작이 되면서 이런 부분은 문제점으로 종결이 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해결이 되면서 기대 효과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경찰을 통해서 대상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부분 첫 번째, 두 번째는 전문 요원의 정신과적인 평가가 무엇보다도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 세 번째는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한 연계를 이 3가지 박자가 맞춰져야지 서울시 합동대응센터의 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시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 사업과 개요입니다. 합동대응센터 현장팀에서는 어떤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을까? 평일 주간에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응급을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일 야간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24시간 동안을 담당을 하게 되고요. 이용 대상은 서울시 내의 정신건강 관련 기관과 서울경찰청 소속 관사입니다. 조금은 이용 대상이 다를 수 있는데요. 서울 시민이 모두 다 합동대응센터의 이용 대상이 아니라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의뢰, 경찰 관서를 통해서 의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개입 대상은 자타의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업무 수행 체계와 관련한 부분인데요. 대상자 발견에서부터 관련 기관 연계까지 경찰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처음 대상자 발견과 관련한 부분은 경찰관서에서 대상자를 발견을 하고 의뢰가 올 경우에는 합동대응센터에서 같이 근무를 하는 경찰관 분들이 먼저 응대를 하고 이런 진짜 실제로 합동대응센터에서 출동 나가야 되는 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고요. 또 정신건강 관련 기관에서 의뢰가 오는 경우에는 합동대응센터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정신건강 전문 요원들이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각각 판단을 한다고 해서 논의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이때부터 경찰과 전문 요원들이 논의를 하기 시작하고 출동 여부를 같이 합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출동을 나가게 되고 또 출동 현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이 이후에 종결을 해야 되는지 어떤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지 다시 의뢰기관에 재연계를 해야 되는지 또한 경찰분들과 정신건강 전문 요원분들이 함께 논의를 해서 합의를 보게 되는데 특히 여기에서 조금 더 역할이 분명하게 나눠지는 건 의뢰 왔을 때부터도 해당이 되지만 출동 현장 대응에서도 극명하게 이 역할이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응급 상황 현장을 확인하고 또 대상자와 주변 안전을 확보하고 전문 요원 안전 확보까지 좀 책임을 지고 있다라면 정신건강 전문 요원의 경우에는 정신과적인 평가를 하고 자타의 위험성을 평가를 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필요할 시에 탐색하는 역할을 구분해서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개입 흐름도입니다. 의뢰 오는 순간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합동대응센터 개입 대상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현장 평가 결과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인지, 그리고 내외과적 손상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종결할지, 지역으로 연계를 할지, 권역 정신응급 무료센터로 연계를 할지, 응급 입원을 할지에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서울시 합동대응센터의 주요 특징입니다. 의뢰부터 전 과정을 정신건강 전문요원과 경찰관이 함께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응급 현장 팀 같은 경우에는 경찰관이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16명으로 100% 전문요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간호사 8명, 사회복지사 8명으로 아무래도 정신응급과 관련한 개입과 관련한 부분이 조금은 무겁고 책임감이 막중하고 경험이나 경력이 좀 있는 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 호봉이 8호봉 정도의 좀 경력자들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현장 상황과 인력 상황에 따라서 전문 요원이 2명이 한꺼번에 출동을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1명이 때에 따라서는 출동을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야간의 합동대응팀뿐만 아니라 주중에 근무하는 이 합동 응급대응 지원팀 같은 경우에는 전문요원이 4명이 정원으로 지금 이루어져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정신응급 출동 현황을 좀 보시면 야간과 주간을 조금 비교해서 봤는데요. 서북 쪽과 동북 쪽의 특징이 살짝 다릅니다. 예를 들면 동북 쪽이 조금 더 출동이 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하는 부분들이 보이는데, 특히 동남 권역 같은 경우에는 주간보다는 야간에 조금 더 정신응급과 관련한 부분이 출동 개입이 조금 더 많았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면, 동북 권역은 야간보다는 주간이 조금 더 많았다. 그리고 서쪽 같은 경우에는 주간이나 야간 비슷한 부분에 지금 개입을 볼 수 있고요. 다음은 서울시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 출동 현황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출동을 나갔을 때 제일 많은 부분 차지한 60.4%가 응급 입원에 대한 부분, 두 번째가 의료기관의 재인계를 한 부분입니다. 합당하지 않는 대상자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이 안에 많은 부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응급입원 연계기관 소재지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 내가 68%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작년 10월 17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인데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에 그냥 주간 동안에 기초센터에서 응급 입원 연계 소재지를 보면 56.9%가 서울 지역 내에서 진행이 됐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68%가 10월 17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라면 올해 거 데이터만 1월 1일부터 상반기 2월 말까지로 보면 이 부분이 75.7%로 서울 지역 내에 입원을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송 수단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거의 대부분 이송과 관련한 부분은 소방이 협조를 받아서 함께하고 있다. 180건의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응급대응 출동 소요 시간과 관련한 부분은 평균 3시간 41분이 소요가 되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성과와 함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찰 쪽에서도 응급대응과 관련한 부분이 시간이 축소가 되고, 소방 쪽에서도 응급대응과 관련한 시간이 축소가 되고, 전반적으로 각각 직역별로 이 응급대응 소요 시간이 축소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성과 중에 하나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응급 출동과 관련한 공백이 축소화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24시간 이제 정신응급이 2022년 10월 17일부터 드디어 시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과 전문요원 100% 경찰관과 함께 처음 개입을 시작을 하고 끝까지 마무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서로에 대한 체계 조직 기관에 대한 이해가 증가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경찰과 전문요원이 함께 근무를 하다 보니까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향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부딪히는
미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함께 근무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 거리가 좁혀지면서 조금 이해도가 서로 높아진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 입원과 관련한 병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많은 부분 확보가 돼가고 있다라는 것도 성과 중에 하나다. 더불어서 서울 지역의 24시간 365일 주야간 모든 데이터가 내년 올해 거 데이터는 소방까지 모든 데이터가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이런 성과도 있다라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계와 과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여전히 합동대응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 질환을 동반한 이 정신질환 대상자분들은 입원이 굉장히 어렵다. 적어도 서울 지역은 지금 현재 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지만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가 최소 4개소는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공공병상과 민간병상이 지금도 확보가 돼가고 있지만 아직은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응급개입 이후에 입원이 아닌 단기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기관 또한 또 이런 부분들이 서울에서 먼저 조금 진행이 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더불어서 서울 지역의 정신응급 대상자가 잘못 수치가 되어 있기는 한데요. 22년 기초센터가 79.5%가 응급 대상자 중에 등록되지 않는 대상자들의 개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서울 정신건강 응급 우리 합동대응센터에서는 이 부분이 92.7%로 거의 93% 정도가 등록되지 않는 대상자들의 응급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응급 개입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개입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까지 연계를 하는 부분 또한 고민을 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정신응급 담당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처우 개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서울은 100%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국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처우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세션 두 번째 좌장입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은평병원장 최종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끝내고요. 두 번째 주제 발표로 옮기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를 발표하실 분은 나은진 과장님이십니다. 단상으로 이동 벌써 하셨네요. 예.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의 정신응급 대응에 관한 주제로 발표해 주실 나은진 과장님은 현재 서울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이시면서 서울의료원 생명존중위기센터 센터장,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부센터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나은진 과장님 조금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의 정신응급 대응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서울의료원의 나은진 과장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이제 이승현 부센터장님이 해주신 부분이 그 권역정신응급센터를 어떻게 그러니까 오는지에 대한 이제 첫 관문이라면 저는 이제 거기까지 오기까지의 이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간략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뭐 응급의료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를 드리고요. 정신응급 대응에 대해서 출동 이송 그리고 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는 뭐 저기 보시는 것처럼 2000년부터 이제 응급의료가 발달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게 이제 점점 고도화돼서 지금 뭐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필수 영역에 대해서는 좀 더 응급의료에 대해서 이제 세분화돼서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응급의료의 특성을 보면 적시에 적정 제공되지 못하면 생명에 위협을 주는 대표적인 필수 의료. 뭐 지금 계속 가장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필수 의료고요. 사실 내외산소 정이라고 해서 내과, 소아과 그리고 산부인과, 외과 그리고 정신과가 사실은 필수 의료인데요. 이 정신응급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지금까지는 관심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계속 대두되면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대두되고 있는 필수 영역이고요. 그리고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민간의 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 이제 국가의 인프라나 이런 게 필요하고요. 지원이 많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사실 돈이 되는 뭐 당연히 의료가 저희는 이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치료를 하지만 계속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는 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데 이제 당연히 공공 인프라가 굉장히 필요한 그런 영역 중에 하나고요. 응급의료란. 그리고 사실은 다학제 간, 그러니까 다양한 관련 주체 간의 연계나 협력이 굉장히 필수적인 게 응급의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런 중증 응급의료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응급 이용을 이제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송을 하고 응급실에 도착을 하고 실제 이제 수술, 시술, 입원까지 이제 끊임이 없는 이런 서비스 체계가 필요한 게 응급의료의 특성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라는 건 이제 중증 응급 환자 중심의 진료 또는 대형재해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를 지원하고 이제 다른 특정 지역에서 이송되는 중증 응급의료 환자를 수용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권역별로 만든 그 이제 300병상 이상의 병원을 권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해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중증 외상센터, 심혈관센터, 소아 전문 응급센터 그리고 이제 시작한 정신응급센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는 어떤 거냐? 실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신과적 응급에 대해서는 되게 생소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심장이 멈추거나 아니면 피가 너무 많이 나거나 아니면 어디가 부러지거나 이럴 땐 굉장히 응급이라고 생각하고 환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응급이라고는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데 그 사람들도 분명 치료가 필요한 거고 정신과적인 이제 접근이 필요한 상태인데 이 정신 응급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제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신 응급 이제 환자가 발생을 하면 아까 이제 권역 이제 합동대응센터에서 서울시 합동대응센터에서 그 이제 처음 그 대응 첫 단계를 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시행돼야 되는 건 이송. 그리고 이송이 된 다음에 이제 정신의료기관에서 이제 집중 치료를 하고 이제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을 하거나 이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게 이제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이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실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정신응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어떻게 보면 뭐 안인득 사건도 있었고 임수영 교수님 사건도 있었지만 실제 정신응급 환자의 수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NMHC에서 이제 중앙정신건강복지 사업지원단에서 했던 이제 결과인데요. 이게 네디스 자료, 응급실에서 실제 응급실을 방문했던 정신응급 환자의 수요를 추이를 본 겁니다. 2014년부터 19년까지 계속 증가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아래 보시면 그 약간 연한 핑크색에 보시면 정신응급 환자 추정군 10대에서 20대입니다. 사실 10대에서 20대가 저렇게 많아진 건 아마도 이거는 이제 아직 제가 연구는 안 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자해나 이제 10대들의 자해의 그런 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끝난 뒤로 제가 이제 생명존중 위기대응 센터장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는 자살 시도자들을 이제 주로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근데 작년에 비해서 거의 뭐 2배 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살 시도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인데도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을 거고요. 그리고 정신응급 환자 추정군도 지금 점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디스 자료를 통해서 본 건데 이제 F 코드라는 건 이제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저희가 진단명을 붙이는 거고요. F 코드가 64.3%. 그리고 이제 손상, 중독, 외인에 의한 결과 이제 어떻게 보면 저 영역은 이제 자살을 시도했거나 뭔가 이런 사람들의 가능성이 높고요. 그 외인에 의한 결과가 33.9%였고 이제 고의적 자해 이제 실질적으로 정말 자해를 시도했던 분들의 1.7%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저거랑 실제 정신과적 진단이랑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이제 높기는 하고요. 실제 이제 네디스 자료로 응급의학과 의사분들께서 이제 내린 진단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정신응급 추정군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실제 그 정신응급 환자들 때문에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권역정신응급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오신 분들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정신응급 대응은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선은 출동을 하려면 이제 가장 주요 기관들 경찰, 소방 그리고 정신건강보치센터가 이제 있습니다. 실제 이제 그렇게 정신과적 응급이라고 보는 상황을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면 우선은 정신과적 문제가 있으면서
자타의적 위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엔드로 가고요. 정신과적 문제도 있어야 하고 그 사람들이 자해나 또는 자해의 문제가 있던 타해 문제가 있던 있어야 하고 또는 자살 사고나 자살 시도를 한 환자 아니면 문제 음주자 및 알코올 사용 장애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중증 정신 장애에는 알코올은 들어가 있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제 경계가 애매하긴 합니다.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알코올 중독자들은 실제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범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사건 사고에 연관될 가능성 아니면 실제 정말 정신과적 문제의 가능성 이 두 개를 잘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저렇게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제 대상자를 발견을 하면 그 대상자 발견을 하고 이제 이송을 해서 위기 상황 정도로 평가해서 이송을 해서 고위험 정신질환자들을 이제 뭐 권역 정신응급 대응센터에서 이제 치료를 하거나 뭔가를 해야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건건이 굉장히 많은 이제 허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뭐 대상자 지금 아까 이승현 부센터장님께서 얘기했듯이 합동대응센터는 저렇게 지금 평가하러 하는 거 가는 그 활동만 하는 집단이긴 합니다. 이송도 아니고 이제 이송은 이제 소방관한테 부탁을 하긴 하죠. 결국에는 권역정신응급센터까지 가긴 하지만 근데 그 이제 중간중간 이제 이렇게 여러 직역이 모여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 이제 서로 의견이 좀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쨌든 정신응급 환자가 발생할 때 신고 접수에 따라서 정신건강보치센터, 경찰, 소방이 이제 처음 이 대상자를 그러니까 접하는 1차 반응자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내원을 하면 뭐 여러 가지 경로로 올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119가 데리고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전원을 할 수도 있고 자발적으로도 오기도 합니다. 그런 이제 환자들을 초기 평가 분류를 해서 신체적인 문제가 전혀 없이 정신과적 문제만 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병실이 있다면 이 전제 조건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응급실에서 진료를 했는데 신체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일반 그냥 정신과적인 문제만 보는 병원에서는 그런 환자들을 보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신체적인 문제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응할 수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이 잘못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환자를 위해서도 당연히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신체적인 문제가 있으면 신체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를 모두 이제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종합병원급의 이제 정신과에 입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입원을 해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뭐 종합병원에 가든 아니면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병원에 가든 그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이제 퇴원을 하는 게 이게 가장 이상적인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뒤에 이제 하나씩 설명하면서 문제점을 얘기 드릴 텐데요. 정신응급 출동할 때는 사실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경찰일 수도 있고 소방일 수도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까 서울시 합동대응센터에서는 사실 야간만 합니다. 이거를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낮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원래 대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뭐 여기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분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낮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이제 경찰, 소방 이렇게 같이 합동으로 출동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밤이 되면 그렇게 연락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면서 이제 서울시에서는 합동대응센터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출동을 하는데 이제 경찰은 이제 경찰 직무집행법 4조에 의해서 고호 대상자의 경우 응급성 및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런 환자 같은 경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 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 관서에서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해야 되는 업무 중에 하나고 소방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소방에서 조금 이제 생소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심장이 멈췄어요. 아니면은 뇌졸중이 일어났어요. 이런 분들은 당연히 병원을 빠르게 이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는 환자들을 이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담스러운 이유도 저희도 이해는 하고요. 왜냐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나중에 뭔가 고소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심장이 멈추거나 이런 분들은 모든 걸 전적으로 맡깁니다. 치료 받고 싶어 하죠. 하지만 정신과적 환자들은 치료를 받고 싶어 하지 않는데 저희가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자고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득의 영역이 돼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 설득 플러스 강제적인 요인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소방도 이제 응급의료법 2조에
이주에 해당하는 경우에 현장 출동을 하고 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과적 환자도 일반 그냥 보통의 다른 신체 질환 환자랑 똑같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당연히 그 센터 담당자들은 위기별로 척도 평가에 따라서 이제 현장 출동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좀 문제점은 제가 정신건강복지센터장도 했지만 직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나갔습니다. 하지만 정신과적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문제가 없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대응을 안 해주시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의사소통 간에 조금 문제가 그러니까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근데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분들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환자가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지 그걸 이송을 한다거나 뭔가 그 다음에 스텝에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좀 그게 이제 괴리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송은 아까 얘기드린 대로 소방 또는 경찰 이게 두 개가 좀 맞물려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송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명확한 그 가이드라인이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논의가 필요하고요. 어쨌든 이런 법률에 따라서 실제 이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제가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를 가면 이제 의료에서 중요한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소방이든 아니면 경찰이든 정신과에 이제 정신과적 문제가 있어서 오면 바로 입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뇌과적 질환에 대한 진료도 하고 정신과적 전문의가 와서 환자를 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원래 보라매 병원에서 그 응급센터를 할 때 향후 이제 1년 뒤에 이제 팔로우하면서 이제 평가를 해보니 전체 데리고 온 환자 등의 100% 중에 약 50% 정도는 실제적으로 입원이 필요 없는 환자긴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는 소방이나 경찰에서 환자가 권역정신응급센터에 오더라도 이 환자가 입원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진료를 하고 정신과적 전문의의 의뢰가 된 다음에 저희가 진료를 본 다음에 입원이 필요하다라는 평가가 내려졌을 때 그랬을 때 입원의 필요성이 확인되면 입원을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저희도 나중에 입적심이라는 걸 거치고 입원의 필요성이 필요 없는 환자를 입원시키면 그거는 당연히 또 저희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원의 종류라는 게 저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자의, 동의, 보호, 행정, 응급 입원.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경찰들과 이제 경찰분들이 이제 응급 의뢰서를 갖고 왔을 때 이제 그거는 이제 저 응급 입원을 위한 의뢰서입니다. 3일만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그 3일은 이 환자가 정신과적으로 정말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왔는데 저희도 이 환자를 한번 보고 1시간 동안 면담했다고 해서 이 환자의 정신과적 문제를 100% 알 수는 없습니다. 저 3일 동안에 잘 평가해보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이제 연장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 3일만 있다가 퇴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 자의 입원, 동의 입원, 보호 입원, 행정 입원, 응급 입원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자의 입원은 당연히 본인이 입원한 거고 언제든지 퇴원할 수 있습니다. 동의 입원은 본인이 내가 아프다는 건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보호자의 동의하에 입원은 하고요. 근데 환자가 만약에 퇴원하고 싶다고 하면 사실은 보호자가 동의하면 퇴원할 수 있지만 아직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입원의 형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입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호 입원인데요. 이건 비자의 입원, 정말 이제 실제 이제 그러니까 보호자에 의한 보호 의무자 2인에 의한 이제 입원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행정 입원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 국가 권권력에 의해서 입원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일일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입원에 대해서 되게 오해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 응급의료센터에 데리고 오면 입원해야지 왜 입원을 안 하는 거냐. 그리고 실제 그 입원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고 그 입원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 입원은 이제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입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은 뭔가 이제 그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응급 입원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3일 안에 입원을 해서 이제 그 다음에 평가를 해서 행정 입원이나 아니면은 보호 입원으로 이렇게 전환할 수도 있는 그런 입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주의할 사항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요건 자체가 정신질환이 있으면서 자퇴 위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원이 안 될 수도 있음을, 저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입원이 안 될 수 있음을 명심해 주셔야 되고요. 응급 입원의 동의는 경찰과 의사가 하는데 의사는 정신과 의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모든 의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료의 기한서가 24시간이라 이거가 요즘에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도 권역응급센터에 와서 24시간 내에 입원이 안 되고 뭔가 신체 질환을 막 평가하고 이러면 시간이 지나버려서 이 환자를 입원시켜야 될 타이밍이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에 대한 거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살 얘기가 많았는데요. 출동, 이송, 치료에서 사실 출동할 때는 이제 의사소통의 문제가 많습니다. 실제 이제 출동을 해서 거기서 이제 환자를 평가하는 상황에서 이송을 할지 말지에 대한 이제 경찰과 이제 실제 이제 그 정신건강복지센터 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환자 이송 때도 환자가 이송을 거부한다거나 의료기관이 부족해서 갈 데가 없다거나 그리고 갔는데 또 다시 추가 이송이 필요한 경우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 치료는 가장 중요한 병상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제 입원을 시키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이런 문제점들을 사실 점점 개선시켜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체돼서 죄송하고요.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은진 과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실 권역응급 정신의료센터에 대한 것은 지금 아주 굉장히 논란이 많고요. 여러 가지 아직 우리나라도 그 제도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리가 안 돼 있고 또 병상이 확보가 안 돼 있다든지 어려움이 되게 많은데 사실 발표하려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요약해서 잘 발표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또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남인영 차장님께 넘기겠습니다. 예, 세 번째 주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정신응급 대응을 주제로 저희 센터의 성인정신과 소민화 과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소민화 과장은 지금 저희 센터 성인정신과장이고 법무부 서울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예,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자, 이 세션을 저희가 이제 기한을 할 때 지역에서 정신응급 상황이 터졌다. 자해나 자살 이런 위험이 없거나 아니면은 평상시 그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공격성을 보이면서 물건을 부수거나 가족을 위협을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할 때 그 현장에서 더군다나 막 몸에 피가 많이 흐르고 막 이렇게 신체 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집에서 그 현장에서 의료기관까지는 어떻게 오고 그리고 의료기관에선 초기 응급실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그 초응급 상태를 넘어서 이제 아직 응급기관이긴 하지만 급박한 신체 위험이 거친 다음에 응급치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이제 고안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정신응급 문제의 크기가 얼마나 클까 나은진 과장님께서 이미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은 좀 제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환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아까 얘기는 드렸지만 그것은 응급실, 종합병원의 응급실은 전국적으로 데이터베이스망이 돼 있기 때문에 응급실에 내원한 사람들 중에서 어떤 병명 코드, 보험 코드로 청구했을 적에 이 사람이 아마 정신응급에 문제가 있을 거야라고 계산되는 그 사이즈로 해서 문제의 사이즈를 대략 한 38,000명 정도가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추산을 하는데 그중에 약 40%가 넘게 약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정신응급만 잘 대응해도 상당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신체 문제랑 특히 정신응급 문제가 같이 있는 분들은 평균적으로 한번 응급실에 들어오면 미니멈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있게 됩니다. 근데 응급실은 촌각을 다투는 데거든요. 아무리 오래 있어도 경증의 환자라면 집으로 돌려보낼 것이고 지금 당장 심장을 갖다가 부여잡고 들어오는 환자가 있다면 순위가 막 들어오고 이미 나는 기다리고 있어도 뒤로 밀릴 겁니다. 그런데 정신응급과 신체 문제가 있는 분들은 한번 응급실에 들어오면 미니멈이 보통이 평균이 서너 시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되고 응급실에서 나갈 때까지가 18시간, 21시간 이런 식으로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돕고요. 그래서 과연 이 정신응급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데 어느 정도 사회적 자원을 투자를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하고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계산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이런 사람들이 한 번 응급실에 들어와서 6시간 오래오래 체류할수록 그분의 정신응급도가 되게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오래오래 체류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대략 한 12,000명 연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적어도 응급실당 한 3병상 정도 만약 둔다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응급 입원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태어날 때까지 병원에 이틀 정도 있는다고 할 때 한 전국에 27개 정도의 권역 정신응급센터를 두면 이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겠나 하고 제안을 했던 게 이 연구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정신응급과 관련해서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많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입안되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 치료 체계도 제안을 했고요. 그러면 결국 지역에서 아주 어렵사렵게 경찰과 소방과 아주 힘쓰고 애써가면서 병원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급한 깔딱깔딱 넘어가는 정신과적인 문제랑 신체도 좀 해결했어요. 그랬더니 환자가 정신응급 상태라서 본인이 원하진 않지만 급성기 치료를 해야 될 때 이제 급성기 병상의 중요성이 대두가 됩니다. 그러면 병상 충분할까요? 이제 부분이 되는데 일단 사회적인 백그라운드를 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입원이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특히 비자 입원 굉장히 어렵게 됐고요. 또 하나 20년에 전염병이 터졌고 지금도 선생님들이 마스크 쓰고 계신 것도 반영이 되겠지만 입원 병실이 되게 관리가 어려워졌어요. 옛날에 한 병실에 6명 들어갈 수 있었으면 10명이 들어갈 수 있으면 지금은 6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자 입원이 이런 식으로 점점 어렵게 되다 보니까 상급 종합병원에서도 보호병실, 그러니까 비자 입원을 하고 뭔가 신체 질환과 같이 치료할 수 있는 병실이 지난 10년간 18%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정신과 전문 병원이지만 질도 좋고 그래도 시설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진료를 한다고 했던 네임드 병원들이 많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드렸지만 저희 기관을 포함해서 병상 수들이 굉장히 많이 감축이 됐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정부에서는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권역 정신응급 의료센터를 만들자고 이제 계획을 잡은 거고 아까 그 송병준 교수님의 연구 보고서를 근간으로 해서 이 정책을 기한을 한 겁니다. 그래서 25년도까지 전국을 14개로 나눠서 14개 정도라도 정신응급 진료센터를 만들자라고 구축을 해서 22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아직 예산도 한 26억 원대고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처음에 하도 안 모여가지고 시설 기준도 대폭 완화시키고 인력 기준도 약화시켜서 지금까지 10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렵고 또 하나 이게 정신과뿐의 문제가 아니라 응급의학과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응급의료법이 또 굉장히 어렵게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지금 입법 개정안이 나온 게 이제 응급실을 둔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가 일단 들어오면 함부로 그 사람을 거부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신응급 진료실은 원래도 체류 시간이 일반 신체응급보다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응급의료기관에서는 우리 기관에 정신응급 진료실을 둬야 될까? 이거 너무 힘든데? 잘못하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고민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건의료와 관련된 자원이 많은 곳이 수도권 바로 서울입니다. 일단 서울의 문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신응급도 한 45% 정도가 서울에서 일어난다고 했는데요. 서울시에는 22년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시 전체 622개소에 의원부터 상급 의료기관의 정신과까지 622개의 정신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입원이 가능한 곳은 62개소의 10%도 안 되는 45곳이고 45곳 병상 다 합치면 3,900병상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응급입원 받아주는 데는 23개밖에 없고 이 23개는 그럼 24시간 돌아가는 데냐? 아니요. 일부는 24시간 돌아갑니다만 우리는 응급입원 받아요. 단 낮에만, 단 주중에만 이렇게 얘기하시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일부가 야간 및 공휴일 입원이 불가하다는 거고 아까 나은희 과장님께서 정신과 그 입원의 종류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특히 정신응급과 관련해서는 본인은 원하지 않더라도 비자 입원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비자 입원을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하려면 보호의무자가 신청을 하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정신응급은 합법적인 그 보호자 2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자를 찾을 수 없거나 보호자가 보호자 역할을 거부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자타 위험이 높아가지고 이 사람을 비자 입원을 시켜야 된다면 답은 행정입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의료기관이 행정입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 지정의료기관이란 곳만 행정입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럼 서울시 내에 이 거대하고 가장 보건의료 자원이 많은 서울시에는 지정의료기관이 몇 군데가 있냐면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국립정신건강센터를 포함해서 딱 9개 있습니다.
9개 있고 그중에서 한 의료기관에서 원스톱으로 신체 문제까지 다 해결하면서 지정 정신의료기관까지 되는 행정입원까지 받을 수 있는 데는 서울시에 딱 하나 서울의료원밖에 없습니다. 서울이 이 정도라면 지방은 더 심하겠죠. 이건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인구 대비 병상 수를 이제 국제 자료를 갖고 와서 보여드린 겁니다. 보면 뭐 이렇게 추이를 하지만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도까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정신과 병상 수는 지금 한 병상이 조금 넘습니다. 이게 많은 건가 적은 건가 좀 감이 떨어지실 수는 있지만은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면 결코 적지 않은 수입니다. 인구 대비 러프하게 그냥 병상 수 자체는 결코 적지는 않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가장 자원이 풍부하다고 알려진 서울시 내에서조차 막상 응급이 정신과적인 응급이 터지고 비자 입원으로 하이퍼 애큐트한 시기에 급성기 시기에 입원을 시키려고 하면 정작 병상이 없다는 게 팩트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정신응급에 있어서 원튼 원하지 않든 저희 기관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는 뭐 자명한데요. 저희 센터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이제 1962년에 개원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최초의 정신과적인 최초의 레코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95년도엔 960병상까지 굉장히 늘어났었습니다.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대단히 병원이었죠. 그러면서 저희가 2006년도에 정신질환자만을 위한 응급실을 따로 개설을 해서 갑자기 밤사이에 상태가 안 좋아지거나 이런 분들을 진료를 실제로 했고, 그리고 저희가 2016년도에 국립서울병원에서 국립정신건강센터로 기능 개편이 되면서 저희가 200병상으로 대규모로 병상 수를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신응급병동을 본격적으로 2018년도 12월부터 개동해서 이제 2020년 3월까지 일단 운영을 했고, 이후로는 코로나 시기를 맞아 조금 변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운영을 하다가 22년 5월부터 정신응급 선별병동이라고 해서 다시 재개가 되고 지금 개방병동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이제 제대로 그래도 코로나 전에 제대로 돌아간 이 응급병동의 한 시기인 2019년도 실적을 보여드리고 어떤 식으로 운영됐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원이 투입되는지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운영이 됐었고요. 의사라든가 행정인력이나 이런 분들은 다 겸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보통 기능과 같이 했는데 적어도 정신응급실의 상근직으로 정신응급실만 해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RN이 9분, 그다음에 간호조무사가 9분이 전담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보통 듀티당 한 3명에서 6분까지 이제 배치를 해서 돌아갔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이제 경찰이 데려오는 응급 입원 사례만 받고 있었습니다만 2019년도에는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그냥 외래를 다니고 있었는데 상태가 나빠졌어요. 이렇게 해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의뢰하는 것 외에 스스로 오시거나 가족이 모시고 오시거나 뭐 이런 사례들도 다 받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정신응급 진료실에 내원을 하시면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있고 또 입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보호자라든가 조건이 완비가 되면, 그리고 만약 낮 시간 동안이면 바로 병실에 자리가 있으면은 보통 일반 병실로 바로 입원실을 올렸고요. 만약에 환자가 입원한 실이 정규 근무 시간이 끝나고 늦은 시간대면은 응급병동 내 입원을 시켜서 홀드하고 있다가 다음날 이제 주간 근무 시간이 되면 다시 정규 병동으로 올리는 식으로 했고, 만약에 자타 위험이 명확한데 보호자도 없고 경찰이 동반한 사례 같으면은 이 응급 진료실에 7베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응급 병동에서 단기 입원 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추가로 히스토리를 백업하거나 보호자를 찾아서 행정 입원동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한 해에 1,549명이 내원을 했고, 거기에서 응급실에서 진료 보고 외래 처방으로도 간단해서 응급실에 외래 치료 정도를 하고 치료 후에 귀가 처치를 한 분이 한 793명 정도 되고, 응급병동에 입원을 한 분이 321명, 정규병동에 입원한 사람이 149명 정도 되는데, 그 환자군으로 가장 많았던 것은 아무래도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군이 거의 한 80%를 차지하는 비율을 보였고,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신체 질환들이 있었습니다. 진료 결과를 보시면은 내원할 때 왜 응급실을 오게 됐냐라고 물었을 적에는 보통은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잠을 못 자거나 아니면 이모셔널에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해서 오는 경우와 망상이라든가 환청이라든가 중독 문제로 인해서 이상한 행동상의 문제를 주소로 내원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응급 입원에 그 2019년 한 해 동안 입원한 분들을 분석해 봤더니 한 번 오시면 평균 체류 일수가 이틀이 조금 넘었습니다. 뭐 최장적으로는 추석이라든가 이런 공휴일이 꼈을 적에는 한 9일까지 6일까지도 계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많은 건 한 절반 정도가 퇴원하거나 당일 외래로 이제 돌렸고 한 25% 정도가 응급 병동에 입원을 하고 5% 정도가 뭐 신체 문제라든가 병동의 자리 문제 등으로 다른 병원으로 전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진료 실적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병동에서 벌어들인 돈 대비 이게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 병원을 스탠다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민간도 아니고 또 여기에 있는 가장 이제 의료기관에서 큰 퍼센티지로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사실 국공립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하나의 이제 샘플로 레퍼런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기간에 벌어들인 돈이 들어간 비용 대비 한 82%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만약 이런 시스템이 민간으로 이식이 된다면 굉장히 수익성이 떨어지는 구조고 이건 결국 공공재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제 코로나 시스템을 이제 코로나 환경을 맞이하여 저희가 여기가 코로나 전이라고 생각하시고 요 시기에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해서 응급실이 조금 운영이 되다 결국 클로징을 하고 요 시기에는 아예 운영을 안 하다가 이때 5월부터 재개를 하는데 단 전제 조건이 경찰과 정신응급 합동대응팀 그리고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제 자살예방센터에서 의뢰되는 그런 케이스들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면서 환자 옛날에는 정신응급 그 병동을 따로 운영할 적에는 환자나 아니면 보호자가 그냥 차로 그 내원하시는 경우도 그냥 진료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 있죠. 먼저 사전에 그 의뢰기관에 전화를 하셔서 이러이러한 환자가 가려고 하는데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전화로 먼저 상담을 하고 그 상담에서 한 차례 선별을 하고 입원을 받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요게 간단한 연역도 있지만 초기에 2022년 5월에 개소했을 적에는 경찰 의뢰로 그다음에 10월 달에 합동대응센터가 개소하면서 합동대응센터가 이제 하고 이제 대응센터 일원화 의뢰가 됐고 지금 현재는 주야간 현장경찰과 자살예방센터의 의뢰까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화 접수를 하고 대략 어느 정도 이제 진료를 하게 되냐면 의뢰된 전화 접수건 중에 작년에 한 30%, 올해 들어선 8월까지 약 45% 정도를 원내에 와서 실제로 진료를 하게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 162명의 진료건 중에 144명이 응급 입원을 했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220명이 응급 진료를 하고 201명이 응급 입원을 했습니다. 점점 굉장히 입원하는 것도 높아지고 있고 아마 합동대응팀이나 이쪽에서 초기 선별을 잘 해주신 덕에 진짜 입원해야 되는 사람들이 저희 센터로 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시간대는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엔 75%, 올해 같은 경우는 81%가 주간 시간이 아닌 취약 시간대에 지금 내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보셨지만 합동 대응팀으로 일원에 됐을 적에는 조금 그래도 저희 센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는데 일선 경찰이나 이런 곳에서도 그리고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재직하지 않는 자살예방센터에서도 의뢰가 들어오면서 저희 센터의 특징이나 이런 거 단일 정신기관이라는 여러 가지 특징을 잘 이해를 못하시기 때문에 좀 일선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팜플릿을 저희 센터에 대한 소개 팜플릿을 제작해서 배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다 싫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진행 중인데 이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이송의 문제라든가 현장에서 전문요원이 아닌 그리고 의료종사자들이 아닌 분들이 현장에서 1차 대응을 하게 되는데 법도 어렵고 각자 속해 있는 직역별로 법도 다릅니다. 그래서 법을 갖다 개정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현장에선 일을 해야 될까? 그래서 저희는 교육안을 지금 마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연말 정도면 이거를 공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초안이 나와서 여러 이제 지역에서 샘플식으로 교육을 하고 효과를 지금 좀 검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결과가 나오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슬라이드와 마찬가지인데요. 결국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정신과 전문 기관이면서 단일 기관 그리고 이제 또 나라의 돈이 들어가고 있는 국립병원으로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 앞으로는 결국 그 한계가 있는 의료 자원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모니터링 시스템, 자원이 어디에서 지금
빈 여유가 있는지, 어디가 굉장히 모자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합법적으로 적법하게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만약에 그 응급이라는 건 결국 어떤 법적으로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다치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선의의 의료 행위를 했을 때 면책특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책 연구나 정부 법안에 대해서 아마 이제 보건복지부와 상의해가면서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가 수도권의 급성기 정신과 응급센터의 역할을 이제 그 주변에 서울의료원이라든가 이런 곳들 종합병원들과 협업하면서 역할을 수행해야 될 거고, 또 그 의료기관에서 퇴원 이후에 지역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제도와 출구 모델을 운영하고 이 경험들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통하는 정책 수립 지원 관련해서 연구와 교육을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앞서 두 분의 연자께서는 이제 정신응급 대응에 대한 서울시의 거버넌스 시스템, 그리고 권역 응급의료센터의 그 역할, 그리고 소민아 과장께서는 이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 별도 휴식 없이 바로 그 토론하고 질의응답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각 연자분들과 패널 분들은 다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 및 발표와 관련하여 세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다시 한번 착석하신 순서대로 토론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준호 교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최준호 교수님께서는 현재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근무하시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미래전략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조대현 경감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조대현 경감님은 현재 서울시 경찰청 생활안전부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마인드포스트 이관영 대표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마인드포스트는 정신장애 전문 언론사로서 정신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식 함양을 위해 강의, 방송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계십니다. 본격적으로 자유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자 세 분과 함께 앞선 주제 발표자 세 분께서도 자리해 주고 계십니다. 토론자, 발표자 간 궁금하신 사항 및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간단히 토론 주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위치에서 말씀드려야 될 게 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유시한 정신과 의사들의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좀 설명을 몇 가지 좀 드리면은, 첫 번째, 이 정신응급에 대한 것들은 법 개정의 문제에서 다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크게 차가 난 거는 이제 해외 사례였는데, 그 소위 말하는 정신 그 중환자실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중환자실 PICU라고 하는 거였고, 저희들이 찾아본 거는 이제 일본 쪽에 그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집중 정신 치료라는 거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원을 한쪽에 집중해서 또 심한 환자들한테 더 많이 돌아갈 수 있게 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통해서, 빠른 치료를 통해서 사회 복귀를 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병상이 비어 있었을 때 보상하는 게 저희 돈으로 수십만 원, 또 치료할 때 한 병상에 담당하는 의사 한 명에 간호사 2명 정도, 그리고 들어가는 예산은 어마무시해서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 병상에 자꾸 입원하는 걸 막기 위해서 오히려 2주 제한이라는 게 있을 정도로 효율적인, 하지만 이제 뭐 완벽하진 않았지만 이런 것들이 뭐 가장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의료원이라고 하는 이제 기관이 갖고 있는 조건은 이제 4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제 PICU와 가장 그 PICU로 향하는 가장 좋은 그 루트라고 생각하는데, 4가지 조건이 있죠. 신체 질환을 동시 치료할 수 있고, 응급 입원이 가능하고, 행정 입원도 가능해서 또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정신 응급 사항도 대처할 수 있는 만능 기관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좀 그 확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학회에 있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그런 이제 법적인 분쟁, 거기에 대한 의견 소명 이런 게 많습니다.
때 저희 나라에서 느끼는 건 뭐냐면 사실 이 응급 입원이 여러 면으로 효율적이라고 자타의 위험뿐만이 아니라 치료의 필요성 거기에 시급성까지 합쳐진 형태이고 또 어떤 상태에서 응급 입원이라는 게 남용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사실 응급 입원이 그 다음 이후에 행정 입원이나 다른 입원으로 이어졌을 때 거기에 관련된 정신과 의사 그 과정을 검증해야 되고 응급성과 치료 필요성을 하는 의사들이 3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입원 형태보다도 이렇게 허투루 이루어지는 조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어떤 사례가 접수돼 있냐면은 응급 입원의 72시간조차도 보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법 그 규정을 보면은 환자가 응급 입원을 했을 때 그 상황이 응급 입원이 필요치 않거나 뭐 강제적인 입원이 필요치 않다고 요청을 하면은 퇴원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게 법 조항에 보장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에 72시간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어떤 그거조차도 문제라고 볼 수 있겠지만 치료에 필요한 진단에 필요한 또 환자의 안정화에 필요한 자살 환자의 대응에 대해서 필요한 아주 최소한의 시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런 정신 응급의 가장 좀 그 기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어저께도 다른 정신 응급에 관련된 세미나를 참석해서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고쳐질 수 있는 게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소방 쪽에서 얘기하는 게 소방의 그 리소스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준비돼 있고 필요할 때 제시돼야 되는데 그 자원을 잘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동을 할 때는 모든 게 준비된 상태에서 빠르게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 요청 몇 가지 간단한 요청을 주셨는데 그 상황에서 보니까 제가 아까 발표된 것 중에서 이 정신응급 대응체계 센터에서 통계를 보니까 작년 통계에서 그 정신건강 센터 복지센터의 등록 여부가 19.4% 20%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오셨겠지만 참 여러 가지 일들로 원래 해야 될 지역사업의 연계 사업이 참 안 되고 있는데 그 등록 여부가 여기에는 여러 사람들의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안 된 부분들을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 일반적인 의료 사항에서 환자에 대한 기초 정보, 사전 정보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고 그 환자들이 어느 정도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잘못된 코드된 거에서 환자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이 환자들 중에서 그렇게 이제 정신과 치료를 쭉 받아가는 중에서 문제를 크라이시스를 맞이했을 때 이런 정보들이 미리 갖고 있으면 그 방법은 등록하는 그러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되려면은 역시 민간 의료기관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게 잘 돼서 많은 이제 앞으로도 이 정신응급 대응센터 또 여러 정신응급을 다루는 센터 쪽에서 환자들의 그 정신건강 복지센터를 통한 그런 데이터들이 공유될 수 있고 제공될 수 있다면은 소방은 물론이고 여러 치료로 관련되는 또 지역사회로 이루어가는 그런 정보들이 확보돼서 잘 운영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가 이제 정신응급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추가로 이제 간단한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지금 두 학회 입장에서는 요거와 관련된 것으로서 입원 제도나 환자가 치료에 잘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을 제도나 법 관련된 것들을 해야 되냐라는 거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보도를 통해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국민 안심 입원 제도라는 거를 저희들은 얘기했는데 그거의 형태는 기존에 있는 것은 사법 입원 및 정신건강 심판원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병행한다는 게 아니라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현재의 입적심 제도보다는 좀 나은 제도로 간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갔을 때 이런 그 인권의 문제 또 입원하게 되는 그 과정의 문제들을 제거하고 그러고 이렇게 사법 입원 및 정신건강 심판원은 실제 국가가 깊이 개입하는 정신과 치료의 입원에 또 그 이후의 과정에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정신건강,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또는 뭐 조현병 정신 국가책임제, 조현병 국가책임제 같은 것들이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쪽은 이제 지금 2017년도의 개정 과정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직후부터 현재 통계가 나온 거는 법무부 소속의 여러 교정기관에서 거의 66% 정도 정신질환자가 증가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를 보면서 지금 이제 법무부 쪽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 입장은 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치료 사법, 그러니까 앞으로 정신질환자의 중증 정신질환자는 교정기관에서 치료한다 이런 방법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전적으로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치료적 그 사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커뮤니티 베이스드 멘탈 헬스나 지역사회에서 뻗어나가는 곳에 다소 엇나간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쪽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입소된 환자들의 적정 치료를 위해서 당연히 지금에 갖고 있는 그 교도관 분들에게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그런 교육뿐만이 아니라 또 그거를 집행하는 분들이 뭐 판사분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이런 치료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들을 좀 바꿔가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일부 판사분들에 있어서 오랫동안 해왔고요. 그걸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또 교도소에 가지 않도록 저희가 알고 있는 정신응급 쪽에서 많이 치료를 통해서 그런 그 뭐 거의 간다 그래서 치료가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지역사회에 머물러서 재활하는 것보다는 느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양방향에서 같이 협조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의 조대현 경감입니다.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실 먼저 이 정신응급 관련해 가지고 이 유익한 발제 내용 깊이 감사드리고요. 그에 앞서 경찰관이다 보니까 여기 자리에 주신 분들에 비해서 지극히 비전문가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의 역할은 그 현장에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비전문가가 현장에서 판단을 전문가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그 지금은 현재는 그 정신응급 합동 대응센터라는 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저희도 자신감 있게 그렇게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의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제 급격한 뭐 사회 변화 등에 따라서 정신질환자 관련해서 112 신고는 계속해서 해마다 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전국적으로 저희가 112 신고를 약 10만 건 정도 이렇게 접수를 하고 있고요. 서울청에서는 한 3만 건 정도 이렇게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경찰관이 정신질환자 관련해서 응급입원을 의뢰한 건수는 1,221명인데 그게 이제 일평균 한 5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전년 동기간을 이렇게 대비해 보면 63%가 증가했습니다. 63%가 증가했다는 것은 일평균 3명이었던 그 응급 의뢰 건수가 5명으로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전차로 인해서 응급입원 병상이나 또 그 의료진 부족 등에 따라서 또 응급입원이 반려되는 건수도 그러니까 현장에서 제대로 이제 응급입원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전체의 한 8.7% 정도 이렇게 차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정신질환자의 응급 상황은 녹록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그 정신응급을 합동 대응센터는 지금 앞에서 이제 이승현 부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서울시 전문요원하고 경찰 합동 24시간 정신응급 대응 시스템으로 매우 이상적인 모델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소 이후에 총 한 3천여 건의 다양한 정신질환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고 실효적 대응으로서 시민의 안전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경찰 쪽에서는 요거를 전국 확대해 나가려고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고요. 현재는 경기 남부와 북구가 하나씩 저희 모델을 토대로 이렇게 개소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델이 저희 쪽에서 볼 때는 대응 체계의 어떤 선진화된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점에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저희가 각 기관 간의 역할들이 있겠지만 경찰에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고 이런 정신응급 대응에 합리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관영 대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마인드포스트 대표 이관형이라고 합니다. 저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비자유 입원과 응급 이송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타의 기준의 명확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정신건강보지법 시행규칙 34조 2항에 자타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이 너무 모호하고 추상적입니다. 따라서 좀 더 구체화되고 좀 더 현실적일 수 있도록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급성기 또는 위기 상황에서 당사자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입장과 감정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응급 이송 과정에서의 당사자의 트라우마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비자유 입원 과정에서 혹은 병원 안에서 겪은 트라우마는 입원에 대한 거부감을 증가시키죠. 이는 퇴원 후에도 자발적 치료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가족들이 언제든 날 또다시 입원시킬 수 있다는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죠. 따라서 환자들이 비자유 입원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면서 트라우마를 예방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송 과정에서의 환자와 응급요원 모두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난 2월에는 고혈압을 가진 정신질환 환자가 이송 과정에서 과도한 제약과 압박으로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군가 자신을 압박하거나 짓누르면 반항할 수밖에 없죠.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환자뿐 아니라 경찰과 구급대원의 안전을 모두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인식 개선을 통한 정신질환의 예방입니다. 당사자들이 정신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꾸준한 약물 복용과 치료를 받는다면 정신질환의 악화와 급성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비자유 입원도 줄어들겠죠. 제가 꿈꾸는 사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나 정신과를 가는 것이 정기 검진을 받듯이 자연스럽고 정신과 약을 먹는 것이 감기약을 먹듯이 거리낌 없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고혈압 환자나 암 환자가 비자유 입원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서 입원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들도 자발적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게 자연스러운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서 결국은 비자유 입원이 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세 분의 패널들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 발제를 하신 우리 세 분의 그 발표자들께서 혹시 추가로 부연 설명하시거나 의견을 주실 게 있을까요? 또 잠깐 생각하시는 중에 혹시 플로어에서 자유롭게 질문이나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뒤쪽에 안녕하십니까. 현재 참여자 이성훈이라고 합니다. 개인 자극으로 참여했고요. 지금 필수 의료 인력과 관련된 정책이 구상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체 질환 쪽에서 정신질환 쪽도 비슷하게 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권역별로 지금 지역 같은 경우에 지방 국공립대 병원이 그것을 하게끔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는데
인천하고 울산은 국공립대가 없다 보니까 울산대병원하고 길병원이 지금 됐다라고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데, 길병원의 규모가 인천광역시 전체로 총괄하기 어려울 경우 차라리 사립대학교인 인천 카톨릭대가 더 낫지 않을까 싶긴 했어가지고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그 인천 성모병원 국제성모병원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조대영 경감님 말씀 듣고 잠깐 좀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저희 센터 같은 경우도 이 합동 대응 센터가 만들어지고 나서 응급 환자들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게 좀 편해졌어요. 이제 제일 힘든 거는 밤중에 주말이나 이제 새벽 시간에 오는 거는 저희 전문의 선생님들이 다 힘들지만 훨씬 이전보다는 막무가내로 이렇게 또 설왕설래하거나 환자 때문에 옥신각신하는 건 많이 줄었는데, 그럼에도 제가 좀 충격인 거는 전년 같은 대비해서 상당수가 지금 늘었거든요. 혹시 이게 그 환자가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닐 텐데 그 추정되는 원인이 뭘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응급 대응을 잘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현장에 계신 그 우리 저 광역센터에서 오신 선생님이나 부센터장님이나 또 경찰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2020년, 21년 그리고 2022년에 합동대응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실제로 응급대응과 관련한 출동이 늘어났느냐, 그리고 실제로 응급 입원 건수가 이제 저희 쪽에서 판단을 했을 때 늘어났느냐 했을 때 그렇게까지 합동대응센터가 이게 만들어졌다고 해서 늘어난 건 저희 센터에서는 이 데이터상으로 확인은 하지는 못했고요. 이제 오히려 합동대응센터가 만들어지고 나서 듣는 이야기는 합동대응센터가 응급 입원을 시키는, 그리고 입원을 시키기 위한 그 기관은 아니고 실제로 입원이 필요한지, 이게 응급 입원이 필요한지 여러 가지 이 부분을 적절하게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현장에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불필요한 입원을 지금 막고 있다라는 현장의 의견들 또한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이 아까 이제 조대현 경감님께서 작년 대비 올해 응급 입원과 관련한 건수가 늘어났다라는 말씀을 주시기는 했는데, 제가 한 2달 전에 경찰청 이 보도 자료를 봤을 때는 오히려 합동대응센터가 만들어지고 나서 응급 입원과 관련한 부분이 줄어들었다라는 이 보도 자료를 보면서 오히려 치료에 대한 이 불필요한 입원을 막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합동대응센터가 그 개소 이후에 그 불필요한 입원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 수치로 뭐 나와 있는 것 사실이고, 사실 그 합동대응센터에 그 전문 요원이 있기 때문에 그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그 응급요원 필요성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만 이렇게 그 병원으로 이송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어느 정도 일정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응급입원이 늘어나게 된 거는 이게 뭐 정확하게 뭐 이렇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전에는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 전담병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고 또 제한적으로 또 이렇게 수용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응급 입원을 시도하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이제 그 경찰 관서에서 일정 시간 보호를 하고 이렇게 귀가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보호자에게 이제 그 의무를 줘서 보호자에게 이렇게 인계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합동대응센터가 우리 지금 서울시 응급 정신응급의 몇 % 정도를 지금 커버를 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전체의 그 응급 입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0이라고 놓고 보면 합동대응센터에서 한
20% 조금 넘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80%는 지금 그게 합동대응센터에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더 앞으로 더 확대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코로나 그 이제 늘었냐 줄었냐 뭐 그런 얘기가 자꾸 논란이 나왔는데 과거에도 그 코로나 대형 큰 정신 그러니까 전염병 이후에는 전염병일 때 코로나 시기에는 이동이 상당히 제한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신고도 안 되고 알코올이나 뭐 그런 거에 접할 기회도 없고 첫째 사람이 모일 기회도 없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항상 주는 걸로 돼 있고 그게 끝나면은 는다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 2017년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할 때 그때 이미 그 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해외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곳에 우리보다 훨씬 먼저 됐지만은 그쪽에서도 복지법 개정이 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계속 환자가 늘었다. 정신응급. 왜냐하면 입원을 더 까다롭게 하고 가능하면 이제 커뮤니티에서 치료하는 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범죄자의 증가가 있을 것이다. 그런 예상을 이미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마 그런 일련의 사정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는 우리도 한 번 더 검토해보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따로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발표자 중에서 좀 답변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저희가 나은진 과장님. 네, 서울의료원 나은진 과장입니다. 아까 그러니까 왜 정신응급 환자가 늘었는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2014년부터 19년까지 사실 계속 쭉 증가하는 모습 표를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한 게 첫 번째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20대, 10대도 많았던 건 아마 자해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거 하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건 그냥 제가 정신과적 의사로서 그냥 사회를 바라보는 생각이긴 한데요. 점점 그러니까 예전과 달리 이렇게 가족 안에서 뭔가 그 정신과적 환자들을 조금 어머님들이 좀 돌보거나 뭔가 가족 안에서 어느 정도 케어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요즘은 어떻게 보면 되게 굉장히 개인화됐고요. 가족 안에서 이렇게 뭔가 누군가를 돌보는 거나 이런 게 좀 적은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 사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도 하고요. 뭐 요즘에 핵개인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점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뭔가 주변에서 같이 도와주고 이렇게 치료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없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행여병자나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놓인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지금 병상이 실질적으로 줄었고요. 그러니까 그게 입원이 꼭 그러니까 필요한 환자가 입원을 안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중간중간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적재적소에 그거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커뮤니티 안에서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태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라는 거. 그래서 좀 계속 정신과적 환자가 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권역정신응급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지금 계속 사실 회전문입니다. 환자들이 오긴 합니다. 하지만 3일 동안 입원하고 잠깐 입원을 시켜서 퇴원을 그렇게 자입 퇴원하거나 아니면 입원을 시킬 수 없거나 아니면은 실제 응급 입원만 하고 퇴원을 해서 나가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럼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커뮤니티 베이스드 커뮤니티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뭔가 그 다음 스텝이 가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신건강복지센터장도 했지만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20%밖에 안 되는 이유는 그분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여기서 그래서 약간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뭔가 행정입원을 하거나 국가의 공권력이 들어갔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팔로잉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커뮤니티에서 뭔가 계속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느 정도는 조금 이렇게 강제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노라고 했어도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은 그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응급의료를 설명드릴 때 필수의료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실제 뭐 지금 계속 필수의료를 얘기하고 있는데 정신응급 필수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병원이 부족한 이유는 뭐
병원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필드에서 일하는 정신과 의사들이 많이 없습니다.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진짜 소민아 과장님도 그렇지만 여기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있거나 이러는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의사들한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임세원 교수님 일도 그렇고 그런 위험을 되게 감수하면서까지 하는데 실질적으로 처우는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지원 없이 의사를 늘린다고 그 친구들이 정신과 의사가 돼서 이곳에 오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다른 걸 하겠죠. 그러니까 이 필수 의료에 들어오게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정원 늘린다고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비용이 벌써 80%면 계속 적자가 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적자를 국가에서 뭔가 이렇게 보상, 그러니까 컴pen세이션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예, 또 한 가지는 그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이제 은평병원에 근무하다 보니까 많은 응급 환자를 입원시키는데 의외로 그 신체 질환을 동반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24시간 동안 보면은 상당수 한 30% 정도가 거의 그 신체 질환을 동반하는데 실제로 의뢰를 하거나 이렇게 실제 의뢰도 의뢰인데 가서 입원을 시킬 그런 병상이 아주 그 힘든 상황이더라고요. 계속 우리가 이제 뭐 전국에 10군데를 지금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병상이 확보가 돼 있지도 않고 그쪽에서도 뭐 이 정도 가지고 왜 보냈냐 뭐 이런 게 굉장히 한데 사실은 정신과 전문병원이나 뭐 여기 국립정신건강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그 신체 질환에 대한 그 부담감 이게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좀 지금 나름대로 하시고 있지만 좀 빠른 시간 내에 어떤 방향이 좀 잡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나 과장님이 혹시 대안이 좀 있으신지?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제가 여기에 있으면서 계속 느꼈던 건 그러니까 조금만 더 도와주거나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하거나 이러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병원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사실 가장 저는 근본적인 게 이게 이제 의료법 바뀌고 뭐 계속 내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실제 그 지역사회가 그 기반이 마련돼 있었어야 하는데 그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 계속 탈원화를 얘기하는 실제 지금 그러니까 미국 그 아마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나는 조현병 아들을 가진 아버님입니다. 갑자기 제목이 제가 헷갈리는데요. 어쨌든 그 원래 미국에서 아들 둘이 조현병인 환자 이제 그분 아버지가 쓴 책인데요. 거기 보면 이제 미국의 그 탈원화의 그 실패의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1970년대에 탈원화를 하면서 미국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근데 똑같은 일을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탈원화를 하겠다고 한 게 저는 가장 큰 폐해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가 센터장으로 있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그러니까 이 환자들한테 센터에 들어오라고 했을 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 환자들이 정말 와서 센터에서 뭔가 그러니까 이제 아주 중증의 환자는 저희가 1대1로 케어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고 하지만 그 이상의 그 중간 단계 사실 그러니까 정신과 환자들은 레인지가 굉장히 넓고요. 조현병은 더더군다나 이렇게 뭐 음성 증상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인프라를 갖추는데 국가에 좀 돈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준호 교수님 혹시 소민아 과장님 먼저 예. 말씀하시고. 제가 이제 이번 토론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자료를 찾아봤을 때 이제 오늘 정신응급이 주제기는 하지만 저를 일하게 해주고 저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정신 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2014년 자료를 보면 중증 정신질환자의 열의 8명에서 9명 정도가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중증 신체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족 구조가 이미 굉장히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엄마 아버지랑 살고 병원에 안 가고 치료 안 받으면 가족들이 강제로라도 데려오고 올 엄마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가족 구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게 1인 가족입니다. 더군다나 정신과 환자들은 많이 고립돼 있고 주변에 지지 체계도 없고 설사 가족들이 있다고 해도 이미 해도 잘 안 된다고 손을 많이 놓은 상태죠. 그럼 정신질환도 관리가 안 되지만 갖고 있는 그 신체 질환, 당뇨, 고혈압 일단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만 조절되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정신과적인 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데려왔는데 재보니까는 혈당이 뭐 230, 300, 뭐 혈당 기계에서 측정도 안 돼요. 혈압이 뭐 190. 그리고 뭐 재봤더니 뭐 EKG 상에서 심근경색이나 뭐 이런 게 의심이 됩니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영양 상태도 다 나쁘거나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진료를 봅니다만 한번 선생님들이 그 대면하시는 환자분들 마스크 좀 벗어보라고 해보십시오. 40대 이상의 환자들이 자기 치아 제대로 갖고 있는 환자 많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어떻게 해서 입원 병상 마련해서 치료해 보려고 해도 제너럴 컨디션의 치료가 같이 동반되지 않으면 정신응급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서울시에서 행정입원 가능한 9개 지정기관에서 즉시 랩하고 그다음에 신체 질환을 같이 볼 수 있는 기관은 서울의료원 딱 한 군데거든요. 나머지 지정의료기관이 대부분이 내과 선생님이 계시거나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한 분 정도 계시면서 주간 콜을 받아주시거나 이 정도는 그냥 내가 외래 베이스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큰 병원 보내세요. 요거 정도 정리해 주시면 감사한 거고 그나마도 없어서 정신과 선생님들끼리 그 환자분의 신체 질환을 봐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의료기관에서 어렵사리 해서 응급의원 거치고 설득하고 해서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는 정신응급 아주 하이퍼 애큐트 시기를 보는 기관이랑 그다음에 응급 시기를 보는 기관 그리고 무한정 환자를 잡아둘 수도 없고 일정 급성기가 끝나면 지역사회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가정은 이미 와야 됐고 혼자 살고 있고 지역센터에서는 하고 있지만은 그 응급 의뢰되는 사람의 12명밖에 커버를 못하고 나머지 8명은 돌아가면 또다시 혼자 되고 야간 먹고 신체 건강 질환을 관리를 안 합니다. 그거를 이제 받아줄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 돈이 문제죠. 근데 저는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결국 돈이 문제인데 이런 정신응급 의료기관이나 우리가 복지부가 정부 부처 중에서 예산이 크기로 손꼽히는 부처인데 대부분의 예산이 복지에 가 있고 사실 이런 의료 부분에 쓰이는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다 기금이나 뭐 이런 구조로 돼 있어서 꾸준하게 돈이 나올 구석이 별로 없어요. 결국은 우리의 정신건강복지법이 반쪽짜리 법인 거는 비슷한 시기에 개정된 응급의료법은 법 안에 돈이 나올 소스가 법안에 명시가 돼 있는데 물론 그것도 모자라고 문제 많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그쪽은 2010년 대비해서 1,000억, 2,000억짜리 예산이 있는데 우리는 법이 복지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환자들이 급성기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법 어디에도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 규정에도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환자의 치료와 그다음에 복지를 위해서 그 재정을 마련할 수 있는 거 담배나 아니면 주세 어디서 띄어갖고 몇 프로를 갖다가 해마다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그 실용성 있는 대책은 잘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최준호 교수님 혹시 예산 문제 말씀해 주시는 게 더 강력한 그런 해결책 중에 그러니까 앞으로 오늘 제목이 정신응급의 응급정신의 현재와 미래인데요. 미래에서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 그 좀 작은 의견 어떤 거를 초점을 둬야 되냐는 게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얘기한 그 토론 주제하고 비슷합니다만은 일단 지금 24시간의 현장에 경찰관 분하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나온 전문 요원 두 분이 출동하게 됐다. 서울시는 적어도 24시간 약간의 공백은 있지만 이거는 굉장히 큰 개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핵심이 돼 있어서 굴러가게 되는 시스템이 마련됐는데 그럼 그 다음 문제가 뭐냐? 저는 일단 응급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즉 이 리소스를 어떻게 활용하고 집중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전반적인 거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게 그
센터에 나오는 그 전문 요원분들이 발표를 어저께 들었는데 말씀하시는 얘기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과연 전문적이냐, 전문 요원인데 정말 전문적이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제 사실 현장에 나가서 어떤 도움을 받느냐 내가 봐도 모르겠으면 그럼 이제 경찰관들이 쓰는 그 바디캠 같은 걸 이용해서 전문 정신과 전문이죠. 이런 분들이 되게 곤역 정신응급의료센터의 3교대, 2교대를 근무하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컨설테이션 받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의사 입장에서 보면은 그 또한 현장이 아닌 멀리서 가늠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뭘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환자들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정보라는 걸 얘기를 하게 되면은 부딪히는 여러 가지 배리어들이 많은데요. 일단 성과를 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제시를 해서 센터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민간 의료 또 뭐 외래만 다니는 환자들이라도 그렇고요. 또 처음 온 사람들이 어떤 환자들인지라고 파악되는 것이 된다면은 아마 그게 좀 잘 돌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소방, 경찰, 전문요원, 의사 이런 분들이 또 그 외에도 그걸 서포트하는 행정분들이 거의 정말 그냥 뭐 피와 살이 타는 밤이 되고 갈아 넣어서 겨우겨우 유지하는 시스템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점점 시스템이 돌려질수록 업그레이드되고 좀 더 성장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정보의 공유와 그걸 잘 이용하는 것 이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예. 혹시 플로어에서 좀 질문이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들으면서 오늘 패널로 복지부에 공직에 계신 분이 꼭 한 분 나오셨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혹시라도 플로어에 계신지 모르겠네요. 계시다면 의견을 듣고 싶고 사실 들으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데 먼저 저희 응급 입원하는 분들이 미등록자가 많다고 한 그 원인을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찌 보면 입원을 통해서 이제 등록으로 관리 대상으로 결국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으로 오는 거는 또 좋은 찬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밤에 응급으로 오는 분들이 사실 이렇게 굉장히 소외되어 있거나 뭐 예를 들면 노숙자라든가 뭐 알코올 중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리라는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그 사각지대에서 이렇게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쪽으로 등록을 통해서 올 수 있는 찬스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불필요한 입원이 주름 그 불필요한 입원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명료하게 설명을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잘못 오해하면 아까 이제 어머님들이 잘했는데 요즘에 뭐 어머니가 못하는 건 아니고 이제 다시 말하면 가족 지지 시스템이 이제 무너지고 1인 가구가 되면서 가족 지지가 무너지는 게 문제라는 측면에는 동의하는데 또 어떤 요소로는 그만큼 멘탈 헬스에 대한 인식이 되면서 조금 더 도움을 받아 예전에는 다 숨기고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 뭐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면 좋아지겠지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인식이 늘어났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또 모든 분께 묻고 싶은 거가 지역사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굉장히 막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72시간 회전문이 멈추려면 그분들이 입원 세팅이 아니고도 치료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거를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그건 지역사회가 아니라 예를 들면 외래 치료 명령 제도나 아니면 장기 지속 주사제 그런 식으로 사실 의료 쪽이에요. 그렇게 해서 입원 안 하시고도 치료회장이 오게끔 하는 거가 분명히 있는데 이걸 막연히 자꾸 지역사회라고 해버리는데 그리고 지역사회도 저는 더 명료하게 단계적으로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복지 쪽에서 해야 될 그쪽 지역사회 제일 중요한 건 직업재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아주 작은 직업이라도 가져야 모든 거가 해결이 된다고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더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포인트가 있는 접근이 필요하지 막연히 지역사회에서 뭔가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다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네, 이 정도, 네, 뭐 답변도 부탁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이제 다음 세션이 있어서 먼저 그 중요한 게 등록자가 좀 상당히 작은 거에 대해서 혹시 예, 광역센터에서나 예,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아까 제가 등록자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병원에도 입원을 하면 당연히 센터로 연계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센터에 연계를 하면 환자가 처음에는 입원했을 때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센터에서 다시 연락을 해서 이제 센터에 등록을 하자고 하면 그때 이제 거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사실 그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지금 원래 했던 게 병원 기반 시범 사업 서울시에서 했던 그거를 했었고요. 병원 기반의 사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이 입원하는 중에 이제 개입을 합니다. 입원했을 때부터. 그래서 라포를 쌓고 실질적으로 환자가 나왔을 때 이제 바로 센터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고요. 그리고 아까 센터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제가 너무 브로드하게 얘기해서 예, 그렇게 들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센터에 있을 때 가장 중점을 뒀던 게 재활이긴 했습니다. 직업 재활.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코로나 기간에 센터장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제공할 수 있는 자원 중에, 그러니까 환자들이랑 대면하는 게 어려우니까 사실 비대면으로 이제 이런 거 보는 것조차 되게 어려워하는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거 교육시키고, 실제 이제 이런 핸드폰 사용, 실제적으로 그 줌을 들어오는 거, 이런 것도, 그러니까 핸드폰 사용하는 것도 교육시키고요. 실제 또 정말 이렇게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은 키오스크 사용하는 법, 이런 것도 저희는 나가서 활동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직업 재활도 필요하지만, 근데 이제 그 직업 재활의 층위가 되게 다양합니다. 실제 막 정말 어느 정도 기능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실제 그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직업 재활을 이렇게 그분들의 그거에 맞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뜻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 그러니까 납병동이라기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분명 인지적인 것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 보완할 수 있는 거,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센터, 그러니까 기관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제 인프라라고 하는 건 지역에서 직업 재활, 그리고 아니면 그분들이 이제 뭔가를 배우거나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질환으로 인해서 나빠지는 걸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제공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센터에 등록되는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게, 제가 약간의 강제성이 필요하다는 게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외래치료 명령제 같은 거긴 합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입원으로 국가에서 돈을 받아서 입원을 했으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외래치료 명령제를 내리고 그거에 대한 근데 강제성이 필요한데, 외래치료 명령제를 어겼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떠한 그 다음 스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래치료 명령제를 내려도 그게 약간 유명무실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들이 보완되는 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이 권역정신응급으로 들어온 환자들이 회전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본인들이 잘 치료받으면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지금 응급으로 이렇게 112에 전화 걸리는 숫자가 좀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음 또 세션이 있어서 이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참 오늘 사실은 응급의료, 정신건강 응급의료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응급 입원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재활의 영역까지 광범위한 좀 생각을 가져보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또 우리 권역응급의료센터처럼 서울대학병원이나 뭐 아산병원 가면 자랑스럽게, 또 자랑스러운 건 모르지만 중증외상센터, 뭐 소아응급의료센터 그 밖에 큰 간판으로 이렇게 해서 실제 영역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걸 가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정신응급센터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 이런 것들도 같은 비율로 미국 같은 데 가보면 별도의 응급실이 아주 대규모로 있습니다. 정신과 가시면 아마 주요 대학병원들 가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렇게 제대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배정해서, 또 아니면 상급병원에 이건 강제로 있어야 된다, 이런 제도의 변화에 의해서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미래의 변화를 상상을 해보면서 오늘
세션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 또 토론해 주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부터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심포지엄에 참석해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원래는 휴식 시간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따 이제 3시 반부터 바로 이 장소에서 세션 2 코로나19 이후에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심포지엄이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화장실 다녀오시고 오후 3시 반부터 다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